안녕하십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루살기하고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후진 양성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법 전문 학원이 되겠습니다. 두루라는 뜻은 법을 꼼꼼히 구석구석 살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두루살기 학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 경력은 최고고 실무 지식에 관해서는 자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명성이 있는 학원이고, 법뿐만이 아니고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관한 모든 내용을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개를 시작할까 합니다. 소개해드릴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부터 수급자의 상담에 관한 내용까지 이용자, 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의 제정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공적 노인요양 보장 추진기획단이 발족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보험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국가의 재원으로 하는 공적 구조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노인요양 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획단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2006년도에 노인수발보험법이라는 정부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법안이 정부 법안뿐만이 아니고 이제 국회의원들께서도 6분이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됩니다. 국민장기요양보험법, 국민요양보장법, 국민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보장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수발보험법, 이렇게 다양한 이제 명칭으로 법안이 발의가 되었으나 2007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재원 조달의 방식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보험료를 가입자가 납부를 해서 이제 재원을 마련하게 되고, 서비스의 제공 접근 방법은 복지 서비스에 의한 복지 마인드를 연계를 하고, 의료 서비스도 이제 추가를 해서 복지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함께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 접근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법의 특징은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5년 단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노인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인 국가의 책무와 정책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해서 노인장기요양법이 이제 국민 모두에게 혜택에 갈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로 접근이 되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효를 실천한다라는 이제 가치를 지니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 인지 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해서 노후의 생활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약 21만 명이 이제 수혜를 받으셨는데 2020년 이제 6월 말로 보면 75만 명의 어르신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제도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이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라는 이제 대상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질병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질환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질병이라는 말은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고 질환인들은 이제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질병이나 질환이나 같은 이렇게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대상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을 이제 사회연대 원리에 의해서 공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험제도에 함께 공동의 목적을 통해서 사회 서비스 원리에 의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은 재원 마련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게 되겠습니다. 또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제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지원과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가족의 부담이 경감되는 부수적인 또 목적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제도의 필요성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있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이제 급속한 진행, 노인 부양에 대한 한계, 건강하지 않은 노인들이 이제 급증을 하게 되고 65세 이상의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이 매년 20만 명씩 증가를 하게 되었죠. 또한 사회적인 배경을 이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서 중풍 및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에 핵가족화, 여성의 참여 증가 등으로 여성들이 가정에서 노인성 질환이 발병한 부모님들이나 가족을 돌보는 것이 전에보다 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옛 속담에 간병의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죠. 따라서 가족 요양이라든가 돌봄에 한계가 발생을 하게 되고 고령 사회에 대해서 공적으로 이러한 노인 보장 체계를 확립해서 국민의 노후 불안에 대한 해소와 노인 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정치적인 배경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정부 차원의 이제 아젠다가 형성이 되고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죠. 이러한 기초하에서 노인장기 요양보장제도를 마련하는 정책과제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책 결정권자의 지지를 받게 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의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 주도하에 입법 추진과 더불어서 유권자인 노인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정 추진의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제 배경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50%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고령화 시대의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하는데, 치매, 중풍노인들의 요양을 전통적으로 가정이나 가족이 돌봄으로써 여성들이 부담하고 있다라는 점이 여성 경제활동 참가의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이제 고용 효과에 대해서 2007년도에 이제 도입연도 한 해 동안에 요양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2천여 명의 이제 신규 고용 창출 인력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약 1조 7,100억 원이라는 이제 고용 효과를 보게 된다고 홍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노인장기 요양 보장 제도를 통해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라는 경제적 목적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예산처 등 정부 내에서 정부 재정 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지지를 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필요성은 부각이 되고, 이에 따라서 정책이 마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도 도입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이런 배경에 따라서 기대 효과도 높았었죠. 가족의 부담의 경감이 완화되죠. 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사회 보험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또 가족을 돌보는 여성들이 이제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증가하게 되고, 사회 서비스의 이제 일자리 확대가 증가된다라는 것, 또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고령 진화 사업이 활성화된다라는 측면, 노인 의료비 사용의 이제 효율적인 측면이 대두가 된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기대 효과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지지와 동의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원 조달 및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 방식이다 보니까 장기요양보험료에 재원이 마련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 재원은 이제 장기요양보험료에 의해서 마련이 됩니다. 건강보험료에게다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장기요양보험료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현행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액이 만원일 경우에 장기요양보험료는 이제 1,020원이 되겠습니다. 또 국가에서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이제 부담을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보험제도이다 보니까 이제 장기요양보험료에 공단에 대한 공단 부담금이 있는가 반면에 본인들이 내야 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습니다.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를,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설에서 총 100만원이 나왔다, 비용이. 그러면은 이제 2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80만원을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 부담금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이제 또 차등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이제 60%가 면제가 돼서 40%를 부담하게 되기도 하고, 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중하위 납부자에게 또 40%, 60% 이렇게 본인 부담금을 경감을 해서 60%를 부담하시는 분, 40%를 부담하는 분들이 있어서 차등적으로 본인 부담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보험의 원리,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하는데 이렇게 이제 면제나 감경제도를 활용을 통해서 또 경감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 체계는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되겠죠. 수급자, 가입자, 장기요양 가입자는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을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를 두어서 인정이라든가 등급 판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노인성 질환이나 이런 혜택의 대상이 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단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신청을 하시게 되는 거죠.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급 판정을 위해서 공단 직원이 조사를 수행하게 되고 이 수행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인정, 판정을 확정하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수급자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인정, 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인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 제공, 신청,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용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지급 또는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라든가 시도라든가 시군구라고 이제 이렇게 행정관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 설립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지도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행정관청도 장기요양기관하고 밀접한 관계를 지게 됩니다. 보험의 원리는 이제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체계에서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시도, 시군구 이제 행정관청의 역할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자리를 차지하고 활동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 관리운영 체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 및 수급자의 범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며 가입자는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이제 건강보험 가입자에 해당이 되고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의 수급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이라는 말은 이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겠죠.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면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건강보험공단에 하게 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1등급에서 5등급 또는 인지지원의 인정에 해당하는 이런 판정을 받으면 이제 받을 수 있는 수급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보험은 우연 발생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픈 이런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바로 병원에 가시면 되지만, 장기요양의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청에 대한 자격이 주어져야 되고, 그러한 신청에 따라서 수급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이라 할지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이 접수가 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인의 심진 상태와 희망 서비스, 가정환경 등을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인정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러한 공단 직원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등급판정위원회에 이제 조사된 결과와 의사소견서가 제출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장기요양이 인정이 되고 이제 판정이 결과가 나오면 판정 결과를 이제 통보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또 기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급여 확인서를 함께 이제 송부를 하게 되고, 이걸 받은 수급자는 이제 급여 이용을 본인 및 가족의 선택에 따라서 재가급여, 요양시설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정에서 또는 요양원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의 인정 등급은 이제 등급별로 이제 기능 상태에 따라서 판정을 하게 되는데, 기능 상태는 이제 1등급, 그래서 장기요양의 인정 점수가 95점. 이제 95점을 만들 때는 이제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 보통 이제 ADL이라고 하죠. 이러한 필요에 의한 시간을 점수로 이렇게 환산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죠. 그래서 누워 계시는 와상의 어르신은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등급은 이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서 이제 누워 계시고 이제 상체를 일으키실 정도지만 준와상의 이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3등급의 경우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도구를 활용하거나 부분적으로 도움이 해서 어떤 이용은 제약은 있으나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정도. 4등급은 이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서 3등급보다는 조금 완화되어 있어서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5등급의 경우에는 이제 치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이제 등급별로 신체의 기능 상태, 일상생활에 수행하는 이런 정도에 따라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등급에 대한 구분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가 있는데, 차이점은 이제 1등급, 2등급은 이제 재가급여,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교양급여,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장교양급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시면 되겠고, 3등급, 4등급, 5등급의 경우에는 재가급여를 이제 원칙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제 시설급여를 인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3등급, 4등급, 5등급의 경우에는 이제 시설급여를 별도로 인정받으려면 이제 변경 신청을 해서 다시 등급의 내용을 변경해서 판정을 받으셔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인지지원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쥐약안보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재가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15%, 공단 부담금은 85%, 감경받는 경우에 본인 부담금은 9% 또는 6%를 부담하게 되고, 공단 부담금은 이제 91%, 94%로 이렇게 좀 많아지게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가 되고, 공단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교양 급여의 종류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이제 시설급여는 노인요양 시설이라든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를 해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 회복을 위한 훈련 등을 제공받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통 이제 요양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시설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주무시면서 24시간 동안 또 장기간 동안 이렇게 생활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재가급여는 이제 자기의 거주하는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이제 재택에서 서비스를 보통 받으시거나 쥐약안 보호센터라든가 단기보호센터에서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또 일정한 기간 동안에도 이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방문요양, 방문모교, 방문간호, 복지용구 등을 이제 수급자의 가정 등은 또 재가기관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가급여 중에서 이제 방문간호의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이제 간호사가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의료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영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전공급여에는 이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는데, 현행은 이제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 가족요양비만 현금급여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시행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급여의 종류를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 쥐약안보의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쥐약안보센터에 가셔서 생활을 하시다가 귀가를 하시는 이런 이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보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과 유사한데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장기간이 아니고 가족이 여행을 간다거나 이제 돌볼 가족이 이제 장기간 가정을 비워야 되는 경우에 이제 수급자가 있는 경우에 이제 단기보호로 24시간 동안 또 뭐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용하시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복지용구는 이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가 있고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복지용구가 있겠습니다. 시설급여는 이제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통해서 이용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뭐 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이제
입소 어르신의 수용 범위, 인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특별연금급여가 가족 요양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제 도서벽지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의 이용 절차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수급자가 인정 신청을 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 요양 계획서, 복지연구 급여 확인서의 이제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를 받게 되면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 체결을 통해서 장기요양 급여의 이용이 가능한 것이 실질적인 급여 이용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실 경우에 계약서는 이제 반드시 문서로 두 부가 작성이 돼서, 한 분은 장기요양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한 분은 이제 수급자인 계약자가 이제 보관을 하시게 되겠고, 수급자가 이제 계약을 작성을 하실 때 장기요양 인정서라든가 표준장기 이용계획서에 따른 이제 개별적인 특성, 기능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급여 외에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셔야 하는 내용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표준약관 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 내가 부담하는 금액, 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급여의 행위에 대해서 부담하는 금액,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 체결된 계약 이행 내용에 따라서 장기요양 급여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복지연구가 되겠습니다. 복지연구는 이제 구입이 가능한 복지연구 품목이 있습니다. 지팡이라든가 보행기, 미끄럼 방지 용품, 목욕의자, 이동변기, 안전손잡이, 이런 복지용구를 이제 구입을 해서 가정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대여가 가능한 복지용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침대라든가 전동 침대, 수동 휠체어, 배회 감지기, 이동 욕조, 이러한 것은 이제 대여를 해서 복지용구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의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어떤 장기요양 기관이 우리 주변에, 내 집 주변에 있는지, 우리 지역에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의 이제 공단 홈페이지에 장기요양 기관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장기요양 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기관 유형별, 기관 명칭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또 이러한 장기요양 기관들이 이제 평가를 받게 되면 이제 평가받은 내용, 이런 거를 해서 우수한 장기요양 기관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알 권리, 수급자의 선택 권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기요양 기관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제도가 생기면서 요양병원하고 이제 혼동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으신데요. 병원은 이제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의료법에 적용을 받는 말 그대로 병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병원자가 들어가면 병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노인 전문병원, 재활 전문병원, 호스피스 병원, 이렇게
유사하지만 뒤에 병원이라고 붙어 있으면 이거는 의료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그러한 병원이다라고 해서 또 병원 내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분져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혼동이 없도록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병원자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태동이 다르죠. 그래서 요양병원은 이제 병원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료법에서 이제 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아픈 분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요양시설은 이제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이 되면서 운영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이점이 뭐냐? 이제 침실도 있고 뭐 물리치료실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지만은 의사가 급성기 질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시설에는 의료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 의료에 대한 뭐 치료, 수술, 처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수강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